예, 안녕하십니까. 영어배움터 저발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지금 현재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입에 대해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예비고 1 학생들부터 이제 수시건, 정시건 내용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입 입시제도 개편 주요 내용입니다. 자, 21학년도 3학년까지 23년도까지는 여러분 그냥 이것만 보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 24년도 여기에요. 자, 첫 번째 보면은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축소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의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금지. 그럼 정규 교육 과정이라면 학교의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비교과 활동을 대입해서 넣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틈새가 있어요. 틈새가 있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중2라고 한 건 잘못된 거예요. 24학년도 예비고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교과 활동에서 보면은 과목당 500자 넣고 방과후 활동 이제 미기재 되고 영재 발명 교육 실제 대입 미반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뭔 말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영재 실적 대입 미반영은 뭔지 아시고 방과후 활동 내용 미기재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방과후 활동 보충 수업이나 자기 진로 활동 같은 거 방과후 후에서 했던 활동 같은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과목당 500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과목당 500자라고 하는 거는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써주는 게 있어요. 과목 선생님들이. 자, 그럼 그게 뭐냐? 기존에는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 1등급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특별히 써줬던 건데 요때부터 이제는 22학년도부터 이제 쭉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모든 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별 선생님들이 1등급만이 아니라 9등급까지 모든 전학생들이 이걸 쓰게 돼요. 자, 이걸 쓰니까 이제 기존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을 다 써주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틈새야. 요거 틈새. 요걸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목별로 기존에 학원에서 이제 공부한다 아니면 뭐 수업을 듣기 싫다 이런 별의별 이유로 학교 수업을 이제 소홀히 했었는데 그 시간에 자거나 그러면 이 평가를 좋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그 다음 수행평가를 제때 안 내고 성의 있게 안 하면 좋은 평가를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안 써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선생님하고 트러블이 있어. 그러면 좋게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아무래도 좋게 안 써줄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과목당 이 500자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을 잘 받는 것이 이제 수시 비교과가 축소됨에서 부각될 수 있는 틈새다.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종합 의견 이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부분이고 자율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자율활동은 말 그대로 학생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인데 이 자율활동은 이 밑에 있는 진로활동 위주로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은 이제 진로활동하고 연계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연간 500자를 써주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이제 동아리 활동이 중요한데 비교과 영역을 판단할 때 자기 진로하고 알맞은 동아리를 선택해서 어떻게 자기 진로에 대해서 노력했는지가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 핵심이 되는 부분에서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기존의 동아리는 학교 정규 동아리하고 자율 동아리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자율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에서 내가 진로로 잡고 있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학생들 5인 이상 모여서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를 형성해서 학교의 승인을 받아서 활동하면은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학과를 전공해서 임상심리를 뭐 진로로 잡고 있는데 정규활동 동아리에서는 그런 동아리를 쉽게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와 뜻이 맞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 이게 자율동아리인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된다? 미반이 된다. 없어진다. 이런 말이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이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동아리 연맹이에요. 우리
학교의 A라는 동아리하고 다른 학교의 B라는 동아리하고 동아리를 연계해서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단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아리 연맹 같은 게 여기 이제 미리 기재되고 소논문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죠? 소논문 같은 거는 기재가 금지된다. 자, 봉사활동 파트 여기 볼게요. 봉사활동 파트. 자, 봉사활동에서도 이제 틈새가 있습니다. 자,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하고 봉사활동 실적을 대입에 미반영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봉사활동이라는 게 여러분 봉사시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그동안 크게 여러분들이 오산입니다. 봉사활동은요 제2의 진로에 맞는 동아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들이 사라지냐? 아니에요. 여기 틈새예요. 여기 중요해요.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A라는 학생이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수학 선생님 되고 싶은 A 학생은 정규 동아리에서는 이제 자기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율활동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만든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춘천시를 예를 들자면 남춘천 부설중학교 이제 방송통신대학 같은 거에서 학생들을 고등학생들을 뽑아요. 노인분들 이제 수업할 때 수업 지도 도우미 같은 거나 아니면 꿈자람 이제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꿈자람이라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이제 학습 지도하는 봉사활동이에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들은 이 학생이 사범대에 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알아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출하면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제 승인이 하라고 승인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학생은 그 봉사활동 계획을 이제 수행을 한 후에 그 확인서를 다시 학교에서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 그걸 평가해서 생기부에 이걸 기재를 해줘요. 그러면은 봉사활동이 개인 봉사활동이 이제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된다고는 했지만 학교의 승인에 따라서 그 학생이 했던 혼자람 봉사활동이나 방송통신대학교 봉사활동은 기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규 동아리에서 사범대를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없었어. 자율 동아리도 만들 수 없었어. 그럼 뭐를 이용해야 돼? 틈새 시장? 여기죠.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실적, 대입 반영. 그리고 위해서는 여러분 진로를 정하고 그 진로에 맞는 봉사활동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활동인데 진로활동에서 변하는 게 뭐냐면 연간 700자 쓰는데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한정이에요. 이건 미반영이 진로활동이 미반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반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를 보시면요 어떻게 되겠냐면 진로활동 이렇게 써져 있고 희망 분야 이렇게 써져 있고 이렇게 희망 분야를 뭐 쓰라고 A라고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뭐가 나와 있냐 내용이 이렇게 첨부가 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디만 사라지는 거냐? 얘만 사라지는 거예요. 얘만. 뭐는 남아 있어? 진로활동한 내용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수교과 학생이 나는 수학 선생님이다 이렇게 쓰는 것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뭔 내용은 남아 있어? 혼자라면서 봉사활동했던 내용, 진로활동 내용이나 그죠? 방송통신대에서 부설 그 봉사활동했던 내용은 남아 있어. 그러면은 사정관들이 희망 분야는 없어도 이 내용을 보고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진로에 맞게 하려고 했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미반영이 아니라 이건 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를 보시면은 자, 수상 경영 당연히 이제 대입에서 미반영은 되고요. 교내 수상하는 것도 이제 미반영돼요. 수상 경영 필요 없고. 좀 아쉬운데 학생들이 책을 안 읽어서 저는 독서 활동은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대입에 미반영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더욱더 책을 안 읽게 되겠죠. 자, 다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 교육 활동에서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을 페이지를 많이 축소되는 건 맞는데 틈새 시장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교과가 축소되긴 축소되는데 축소의 개념은 뭐냐면 비교과가 기동하는 이제 양적인 측면으로 승부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A라는 진로를 선택을 하고 A 활동을 많이 하는 측면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바뀌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거. 질적인 측면을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이 축소는 되지만 질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하는 비교과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뀌는 부분은 지금 21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공통적으로 교교, 교원 청립성 강화 이게 뭔 말이냐면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학생부의 선생님들이 과세트,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내용을 적어주거나 종합 의견을 쓸 때 선생님이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갖고 사실과 다르게 써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교과 세트, 이거 아까 말했던 교과 세트 경우는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인데 이게 표준안이 보급돼요. 이게 교육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2020년 3월부터니까. 왜냐면은 학교별로 쓰는 방식들이 다 다르면 안 되니까 기준을 잡아놓고 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제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이제 다 뭐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뭐 되는 거예요? 폐지됩니다. 폐지되면 좋냐? 아니요, 좋지 않죠. 서류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죠? 지방에 있는 고교생들은 자기소개서가 있는 게 나아요. 이거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경쟁이 되는데 이게 없어지고 비교과도 축소되니까 서울에서 수시 학생들하고 경쟁할 때 불리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선생님이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폐지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 게 나와요. 고교 정보 블라인드 확대.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생기부나 자기소개서나 이런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면접이 블라인드화 돼 있어요. 블라인드가 뭐냐면 이 학생의 출신 학교, 지역 이런 걸 배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알 수 없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확대돼? 서류 그리고 면접 둘 다. 그러니까 생기부를 제출하거나 서류로 필요한 대입이 필요한 수시 필요한 서류에서도 학생의 출신이나 학교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 이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함으로써 서류 면접 부분에서 블라인드가 확대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 주세요. 자, 일단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대학을 입학할 때 쉽게 얘기하면은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국의 고등학교가 기본 정보 같은 거, 일반 분야, 자사 분야, 특목고나 영재고 같은 거, 그다음 모집 단위, 선발 방식, 교육 과정, 동아리 운영, 시상 내용, 심화 과목 개설 및 운영 등 각 고등학교의 운영 현황을 대학에 제공하는 게 의무가 있었어. 근데 이걸 토대로 해서 대학들은 면접에서 블라인드를 치던 뭐 생기부를 블라인드를 치던 다 알 수가 있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학생은 뭐 어디 고등학교 출신의 교육 과정과 동아리 과정과 똑같구나 하면은 알 수가 있는 거야, 출신은. 그래서 그동안 대학에서는 고교 등급제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 고교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제해서 많이 반영을 했죠. 고등학교 자사고는 점수 더 주고 솔직히 일반고는 좀 덜 주고 이런 고교 등급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줬던 부분이 고교 프로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사라져. 그럼 서류도 블라인드고 면접도 블라인드예요. 그러면 그 학생이 정말 어디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어디 출신이고 고구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지냐? 꼭 그러지만 않아요. 많이 희석은 되지만 이 학생이 고등학교 수준이 좋은 학교다 아니다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대학 측에서도 만들어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학생명이 있어요.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있어. 영어 시험을 봤는데 단위 수는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이 들었냐고 점수 원점수 몇 점을 맞았냐 그 다음 학교 과목 평균이 어떻게 되냐
표준 편차, 수강자 수 등급이 나와 있는데 이 표준 편차가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학생들이 얼마나 흩어져서 분포되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적다는 거는 학생들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학생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거, 좋은 고등학교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프로파일도, 고교 프로파일도 없어지고 서류나 면접 다 블라인드 처리자 있어. 그러면은 A, B, C가 같은 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얘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 출신이냐 아니냐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A 학생은 30이야. 그리고 원점수는 90점 맞아서 등급은 1등급 나왔어. 그럼 표준 편차가 3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평균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100점이고 여기가 빵점이라면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분포도가 학생들이. 자, 그 다음에 비버 학생 같은 경우도 표준 편차가 20 정도 되네요. 20 정도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100점이고 0점 사이에 얘는 좀 더 완만한 것보다 곡선이 약간 더 가파르게지겠죠. 그럼 이 B라는 학생 학교는 경쟁이 A보다 더 치열하고 좋은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C 학교 보세요. 표준 편차가 뭐예요? 5예요. 와, 5야. 평균이 90이고 평균이 90이고 이렇게 됐을 때 요 사이에 이렇게 가파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준 편차가 5라는 건. 요 사이에 학생들이 점수대가 다 분포됐다는 거예요. 95점에서 85점 사이 있죠. 그럼 학생들이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고 문제 난이도 복잡하고 어렵게 내면 공부를 엄청 하고 엄청 시키는 학교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보세요. 수강자 수 한번 보세요. 250명 얘네 80명이에요. 일반계 고등학교 보통 200에서 300명 정도 되죠. 전교생이 학년 전교생이. 근데 얘는 80명이야. 이 80명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특목고라는 얘기예요. 자사고 특목고 인원들은 일반고만큼 뽑지가 않습니다. 그럼 요것만 보고도 여기는 특목고나 자사고나 영재고나 뭐 이런 거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어때요? 프로파일 삭제되고 서류, 면접, 블라인드 다 된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완전히 100% 전처럼 이제 디테일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좋은 학교구나, 경쟁이 치열한 학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했던 거 마저 정리를 해드리면 학종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평가 기준 공개 양식이 생기고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고 했고요. 외부 공공 사정관의 평가 참여를 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학 고유의 사정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부 교육부에서 이제 지정해주는 사정관이 수시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다 투명성, 학종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고요. 학종 운영 전문성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입학사정관 수 정보를 공시하고, 이게 중요해요. 사정관의 공동교육 개발을 하고 경력이든 신입이든 40시간 이 교육을 공동교육을 받게끔 해서 단일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복잡하고 개별화시키는 것보다 단일화시켜갖고 기준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학종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와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보실 때 정시 수능률 위주의 전형을 확대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16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요 밑으로 좀 내려봐 주시겠어요? 건국대, 경희대, 뭐 서울대, 서울시립대 다 명문대학교죠. 그죠? 이 명문대학교 위주로 수능 40% 이상 2024년도에는 40% 이상 요거 16개 학교가 이렇게 유지하면 요거 따라가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로 봐요. 그럼 정시 인원이 뽑는 인원이 선발 인원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선생님 또 예측한 게 뭐냐면 40% 이상이잖아요. 50%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정시 인원을. 그럼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50%고 정시에서 뽑는 인원도 50%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사회통합전형의 도입 의무화에서 사회배려자, 이 사회배려자라는 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보훈 대상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을 좋은 명문대학교에서 전체 인원의 10% 이상을 뽑으라고 의무화시킬 거고,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역별로 서울로 이제 명문대학교에서 뽑는 인원을 서울로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 쏠린 게 아니라 분포도, 지역의 분포도로 늘려서 뽑겠다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걸 말을 들을까? 대학 측면에서 명문대에서 듣고 싶지 않죠. 서울 출신이다 뭘 출신이다 아니면 한 곳의 지역에 몰렸어도 잘하는 친구들을 뽑으려는 게 당연히 명문대학교가 바라는 건데, 이걸 막으려고 뭘 했냐? 재정지원과 연계한다고 했어. 이 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건 뭐냐면, 대학들은요,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한 해에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안 하면 예산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등록금만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큽니다. 그럼 요 공고사항들, 의무나 공고사항들을 다 따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특기자 전형, 논술 위주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다 폐지되고요. 적성고사도 폐지됐어. 대학 공고사처럼 대학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시험적 성향을 가진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폐지 유지한다. 지원 안 해줄 거야. 협박되니까 폐지하겠죠. 그렇겠죠?